닷새째인 오늘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세 번째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이어 수입 농산물과 가전제품 등의 판로가 막히면서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위권을 언급하며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대미 협상을 했던 최선희가 여성 첫 외무상으로 승진하고 대남 총책인 통일전선 부장에는 리성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구 방화 사건으로 숨진 7명의 사인은 국과수 부검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복도에서도 같은 인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희생자 1명의 발인식이 엄수됐고 합동 분향소에는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머리를 맞대고 있고 오늘 밤 늦게까지 대화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파업 중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조합원 43명을 체포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먼저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섭장으로 들어가는 국토부와 화물연대 관계자들. 세 번째 교섭에서 국토부는 파업을 철회하라 촉구했지만 화물연대 측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진행 중인 양측은 이견만 확인했을 뿐 아직 해결할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토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여는 등 안전운임제 등 화물연대 요구사항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진행했지만 일몰제 폐지 등 입법사항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에서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 입장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논의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고 파업 장기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파업 인원은 어제보다 1000여 명 감소한 약 30% 화물연대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부산항 등에서는 반출입량이 평소 24%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용차 등 대체 운송수단을 투입하고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했습니다. 경찰은 파업 닷새 동안 조합원 43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하고 운송 차량을 가로막은 간부급 1명은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운송 차질로 인한 피해는 산업 현장 곳곳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뿐 아니라 도소매상 등 우리 경제 맨 앞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입 과일을 파는 농산물 도매상도, 냉장고를 파는 가전업체도 배송길이 막혔습니다. 이어서 전정원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농수산물시장의 한 반찬 가게.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입산 젓갈과 장아찌 등이 컨테이너째 항구에 발이 묶이면서 수급과 신선도 유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통기간 짧은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차질이 빚고 있고요. 맛이 달라질 수도 있고. 첨가물 상인들도 불투명한 배송 일정에 주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언제 딜레이 될지 모르니까 나는 못 받는다고 봐요. 과일 가게 매대한 편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요. 특히 수입산 과일 배송길이 막히면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생산돼 국내로 들여오던 냉장고와 에어컨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른 더위에 판매량이 늘고 있지만 새 제품들이 통관기지를 빠져나오지 못해 가전제품 판매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전량이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와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막는 거죠. 완구 도매시장에도 물류 공급이 끊겼습니다. 일주일에 그 2건 물류가 들어와요. 그 2건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네요. 해당 업계에선 신선식품 비상수송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사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 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정작 여야는 국회 원구성도 못하고 있어 입법 공백 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 경제에 주름살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물류 대란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여야는 근원적 해법보다 내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을 지연하면서 정부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지연시키면서도 국민의힘과 새 정부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안건 상정조차 막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어떤 지금 답도 내놓고 있지 않는 그 무책임의 극치한. 안전운임제는 3년간만 일몰제로 시행되는 제도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돼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법사위원장 대본을 두고 여야 갈등이 길어지면서 국회는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화물연대 무기한 파업으로 생산과 물류 차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이미진 기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류가 멈추니까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산업 현장 곳곳이 그야말로 멈춰서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레미콘 공장, 그리고 레미콘 공장에서 건설 현장까지 줄줄이 멈춰섰고요. 여기에다가 자동차 업계까지 불똥이 튀겼는데요. 지금 가뜩이나 반도체 대란 때문에 신차 출고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지금 화물연대가 부품 운송을 거부하면서 생산 라인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반 소비자,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오고 있다는 거죠. 우려했던 이 소주 대란도 지금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주류 배송길이 막히면서 소주 물류센터 창고는 지금 텅 비어가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중소 도매 업체들까지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매 업체들 어려우면 자영업자들 당연히 더 힘들겠죠. 매출에 타격이 크겠죠. 아무래도 저녁에 고기 드시는 분들이 고기만 드시진 않으니까 술 한잔 같이 하러 오시는데 결국에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내세우면서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이 상황을 파업이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요, 이번 총파업을 노동 3권으로 보장되는 파업이 아니라 집단 운송 거부로 규정을 하면서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이 역시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화물연대는 아직 물러설 뜻이 없어 보여요. 지금 화물연대는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약속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이어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습니까? 이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임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간 이 화물차의 사고 원인으로는 과적, 과속, 과로 등이 꼽혀왔는데 운임이 워낙 적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싣고 더 빨리, 더 자주 운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화물차 노동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최소한의 운임료 기준을 정하자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 2년 전에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워낙 이 화주나 운송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까 2020년부터 딱 3년만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기로 한 거예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나서 취지대로 실제 효과가 있었습니까? 차주의 소득이 늘고 근로시간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교통사고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트랙터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해보면 사고는 2.3%나 줄었는데요. 부상자도 9.2% 줄었는데 사망자는 오히려 19%나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맞습니다. 또 과속 적발 건수도 1.8% 늘어났는데 다소 좀 애매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안전한 운행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분석이나 시각차가 있는 것 같고 사실 민노총도 이렇게 지금 당장 법을 바꿀 수 없다는 거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좀 공급난이 있는 상황에서 물류난까지 겹치게 한 거는 조금 아쉬운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시점의 문제도 좀 따져볼 대목인데요. 사실 민노총이 이렇게 정권 초기에 파업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민노총 42일 만에 대규모 총파업을 했고요. 또 노무현 정권 때는요. 취임 초기인 2003년 5월에 철도 민영화가 이슈였는데 이 화물연대랑 철도노조 파업으로 사상 최악의 물류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내용 한 줄 톡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동맥경화 후유증으로 정해봤습니다. 물류를 흔히들 산업의 동맹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물류가 멈추면서 동맥경화에 걸렸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 화물연대와 야당은 지금 정부의 화살을 돌리고 있고, 이 여당은 문정권 비판하고 또 이렇게 서로에게 삿대질 하고 있는 가운데서 피해는 결국 산업, 국민 몫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난 8일 시작된 5차 당 전원회의에 이목이 집중됐죠. 어제 끝난 이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대적 투쟁이란 말을 했습니다. 직전 4차 전원회의 때는 북남 관계라는 표현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북한은 적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맞불 성격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는 관측입니다. 먼저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간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7차 핵실험에 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하시고 핵 선제 타격을 언급했던 김 위원장은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원회의에서도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5달 전 4차 전원회의에서 언급했던 북남 관계 대신 대적 투쟁이라는 강경한 표현으로 한국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에서는 대적 투쟁과 대외 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문제는 별도 의제로 토의됐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일부 봉쇄는 풀리겠으나 여전히 최대 비상 방역 체계는 유지될 양상입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장마철과 폭염을 피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이번 북한 당 전원회의에선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도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최선희를 외무상에 발탁한 겁니다. 미국 통으로 잘 나가다 하노이 노딜로 한직에 밀렸던 최선희를 기용하면서 미국과 대화 재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대미 강경 외교를 지속할 거란 분석이 동시에 나옵니다. 우리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했던 리선권은 대남 총책에 기용됐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북한이 외무상에 여성을 기용한 건 처음입니다. 미국 통인 최선희 신임 외무상은 지난 2018년 미국 간 비핵화 협상 주역이었지만 하노이 노딜로 한직으로 밀렸다가 이번에 재기했습니다.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남 총책인 당 통일전선부장엔 리성권이 임명됐습니다. 리성권은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면박을 줬던 대표적인 강경파입니다. 미국과 대화하고 남한은 봉쇄한다는 통미봉남의 연장선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에서 그만하게 미국을 상대해 본 인물도 없고 최근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군의 기강회의를 질타했던 김정은 위원장. 엄중한 시국에조차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중앙검찰서 소장의 직무태공, 직무태만 행위를 신랄히 질책하셨습니다. 반체제 동향 감시총책이던 정경택 국가보위상을 군 총정치국장에 임명하며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강대강 원칙을 재확인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등의 공동 대응 방안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도 논의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30여 분간 만난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이종석 국방장관은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적인 전개 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연합훈련 규모 확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y further strengthening our deterrence posture.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일 협력 강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년 7개월 만에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습니다. 전날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공감했지만 사드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노출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표를 던진 검사들은 개인적인 사유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내부에서는 검찰 수뇌부에 이어 나머지 자리도 편중 인사를 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검찰 내부 분위기를 짚어봤습니다. 이달 들어 사표를 던진 검사는 알려진 것만 6명. 6일 지방선거 직후 서울중앙지검 공안 담당부장 3명이 잇따라 사표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한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 2부장 검사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 3부장 검사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떠나는 검사들은 개인적인 사유라 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편중 인사 우려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전 정권 검찰 지휘부와 합을 맞췄던 검사들은 사표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직을 고려하는 검찰 간부가 여럿 더 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특수통 출신이 요직을 차지하는 편중 인사는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저는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달 말로 예고된 중간 간부 인사에도 특수통 중용을 예상하는 쪽이 다수였습니다. 검찰 간부는 검찰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편가르기가 진행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인 만큼 금융권 비리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더 날카로워질 거란 관측 때문이죠. 박상현 기자가 이 원장이 겨눌 칼날 끝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첫 칼날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향할 거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문재인 정권 당시 여권 핵심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대형 금융사고로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 원장은 재조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금융, 증권범죄 중점청인 서울 남부지검과의 협조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 원장과 양석조 서울 남부지검장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호흡을 맞췄고 당시 특검팀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재조사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시에 금융감독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를 수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국산 가상화폐 루나 테라 사태가 첫 타깃이 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 원장은 모레 첫 외부 공개 일정으로 루나 사태 후속 간담회에 나섭니다. 앞서 취임식에서도 가상자산 등에 대한 규제 정비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본격적인 관리 감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 등의 횡령 후속 조치도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대형 시중은행에서 회사 돈을 빼돌린 사고인 만큼 내부 부실 통제를 조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감원의 금융감독 체계 자체를 개편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경각심을 갖고 저희 내부 통제나 이런 걸 한 번 더 신경 써서 내부 자체에 감사도 하고 팔자를 울진 이 원장이 산적한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대구 방화 사건의 사망자 7명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국과수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사무실 앞 복도에서도 같은 인화물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합동 분향소에는 오늘도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고 희생자 1명의 발인식은 눈물 속에 진행됐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방화 참사 희생자 6명 가운데 2명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불탄 사무실에서는 등산용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이 때문에 방화 용의자가 흉기를 휘두르고 불까지 질렀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물론 복도에서도 같은 인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용의자가 당시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인명피해를 키웠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의자 메고 갔던 가방 바로 옆 근처에 있었습니다. 복도부터 휘발유 성분이 나와. 참사 사흘째인 오늘 희생자 6명 가운데 첫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가족의 억울한 죽음 앞에 유족은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나머지 희생자 5명의 발인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합동 분향소에서는 이틀째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아픔을 조금 더 빨리 잊고 좀 정상 생활할 수 있도록. 불탄 건물 앞에는 익명의 추모 편지가 놓이기도 했고 온라인 분향소를 찾은 추모객도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지난 한 달간 전국에 내린 비의 양이 38.9mm로 이 평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고 논밭이 메말라 갈라지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난마저 걱정되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가뭄에 시달리는 농어촌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쩍쩍 갈라진 저수지 바닥에 말라 죽은 물고기가 나뒹굽니다. 지난 6개월간 내린 비가 평년 절반인 150mm 안팎에 그치면서 농업 용수로 쓰던 저수지마저 말라붙은 겁니다. 평소 2m 넘게 물이 차 있던 저수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닥의 흙을 조금만 만져도 부서질 정도로 흙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비교해도 크게 차이 나는데 농업 용수 고갈에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이게 놓은 바닥인데 다시 됐습니다. 농민들이 다 포기 상태에 있고. 이동 저수지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소양강도 배가 다니던 강줄기가 실개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물 위에 떠 있어야 할 부표는 땅에 박혔고 메마른 바닥엔 수분이라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달 만에 수위가 8.3m 줄어든 건데 요 며칠 내린 비에도 해갈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소양물도 좀 많으면 거리가 같이 오면 끌기가 좋은데 워낙에 또 많이 물이 쫄았으니까는 어획량도 80% 줄어 일감도 준 데다 식수난마저 우려되자 마을마다 물 아껴 쓰기에 안간힘입니다. 집집별로 물 사용량을 좀 서로 통제하면서 쓰고 있다고 들었고 식수 걱정에 그다음에 가뭄 때문에 농사 걱정에. 정부는 이번 주말 일부 내륙의 소나기와 다음 주 남부지방 비 예보로 가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비가 적게 내린 중서부 지역엔 가뭄 대책비 등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가정에서 페트병이나 빈 음료병을 버릴 때 병 뚜껑도 함께 이 플라스틱 수거함에 버리고 계시죠? 하지만 이 모든 병 뚜껑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서영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재활용 쓰레기장. 포대자루에 담긴 플라스틱 병들을 꺼내보니 2가지 이상 소재로 만든 이중병 뚜껑이 쉽게 눈에 띕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음료들의 뚜껑입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안을 보면 고무나 부직포 등 여러 소재가 사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이중병 뚜껑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물에 뜨는 부력을 이용해 선별하는데 다른 소재가 섞이면 물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업사이클 업체에서도 이중병 뚜껑은 처치곤란. 이곳에선 병뚜껑을 모아 분쇄기계에 넣고 작은 조각으로 만든 후
치약자개 같은 생활용품부터 액세서리까지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어쩌다 이중병 뚜껑이 섞여 들어오면 기계 고장만 일으킵니다. 제가 빼려고 해봤는데 절대 안 빠지니. 환경부는 이중병 뚜껑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매겨 분담금을 20%가량 더 받고 있지만 제조사들은 탄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고무 패킹이 없는 병뚜껑들도 많이 있거든요. 소비자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규제 이전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가게마다 손님이 몰려 반가운데 이제는 일할 사람을 찾기 힘들어 자영업자들이 울상입니다. 시급을 올려도 구직자를 못 구해 중고거래 앱으로 사람을 찾고 현금 보너스나 여행을 보내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멘집을 운영하는 김준명 씨. 구인 사이트에 모집 공고를 내도 한 달 넘게 지원이 없자 최근 중고거래 앱을 통해 구인에 나섰습니다. 정말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지원율이 높다고 해야 되나? 잘 구해집니다. 네. 알바몬, 알바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째 없어요. 취업 포털 사이트 대신 지역 주민 이용이 많은 중고거래 앱 네트워크를 이용한 겁니다. 시급을 올리는 것만으론 모자라 격주 휴무에 봉급 외 현금 보너스까지 내건 가게도 있습니다. 시급도 남들보다 2, 3천 원씩 더 드려요. 현금으로 뭐 만 원이 되든 2만 원이 되든 따로 예의상치 않게 오늘 장사가 좀 잘 됐으니 이걸 좀 나눠 가집시다. 알바생 대신 파출부를 부르거나 정기적으로 직원들 여행을 보내주는 식당도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알바생 구인은 지난해보다 69% 늘었고 코로나19 이전보단 75% 급증했지만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단축 영업이나 폐업까지 고려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기간에 시간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 영향이 있고 청년층 역시 배달이라든지 물류업과 같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자유로운 업종으로의 이직을 선호하는 코로나 땐 영업 제한으로 장사를 못해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가 완화돼 손님이 몰리고 있는 요즘은 알바생조차 못 구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오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였습니다. 바닷가에는 때이른 피서객의 발길이 이어졌고 꽃 양귀비가 활짝 핀 가평 자라섬에는 3,000명이 몰렸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들판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활짝 핀 꽃 양귀비가 봄바람에 살랑이며 자태를 뽐냅니다. 축구장 15배에 이르는 가평 자라섬 봄꽃 정원에는 오늘 하루 3,000명이 찾았습니다. 딸하고 같이 와서 더 좋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꽃들이 만발해서 너무 좋습니다. 바닷물에 다이빙을 하고 물속에서 공놀이도 하며 해수욕을 즐깁니다. 바닷가에는 때이른 피서객으로 붐볐습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바깥에서 하기엔 딱 좋은 것 같아요. 숲 사이에 맑은 저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신라시대 농업용 저수지인 밀양위양지입니다. 고풍스러운 정자와 아름드리 나무가 주는 고즈넉함에 시민들은 여유로운 주말을 만끽합니다. 저수지에 물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오늘 최고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과 광주는 30도까지 올랐습니다. 초여름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성인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덮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대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쇼크에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휘발유 값이 50% 가까이 급등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회사를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미국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일주일 사이 또 올랐습니다. There's a lot of other things I can't do because I have to pay for gas. 운전자들은 기름 넣기 겁날 지경입니다. Yeah, we don't want to go too far. 미국 내 물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보다 8.6% 올라
40여 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휘발유가 48.7% 폭등하면서 전체 에너지 가격은 34.6% 치솟았고 식료품도 11.9% 급등하면서 43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휘발유는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5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6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도 1978년 집계 시작 이후 최저치를 찍으며 공포감을 키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 나서 올해 신보다 돈을 더 벌었다며 석유 회사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도 했습니다. Putin's price hike is hitting America hard. Gas prices at the pump, energy and food prices account for half of the monthly price increases since May. 경기 불황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고민하게 되죠. 구매 심리가 움츠러들까 싶어서 기업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대신 교묘하게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뽑아 쓰는 티슈. 크기는 똑같은데 자세히 봤더니 티슈 장수가 줄었습니다. 두루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old one had 425 sheets on a roll. The new one, 320. You lost over 100 sheets on every roll. 세탁 세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도 포장은 그대로인데 내용물의 양은 적어졌습니다. だいたい100円ぐらいが基準になってるので、それ以上上がっちゃうと考えちゃうっていう値段の設定になりますかね. 이렇게 고물가로 재료값이 오르자 기업들이 제품의 용량을 은근슬쩍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다는 뜻의 슈링크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슈링크플레이션이 퍼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을 올렸으면서도 소비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기만 행위란 지적입니다. That's kind of a sneaky way of passing on a price increase because they hope most consumers are not going to catch it. 특히 일부 기업은 영업이익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양을 줄여놓고 포장만 바꿔 더 비싸게 팔아먹는 얌체 상수를 부리는 탓에 슈링크플레이션을 돈 버는 기회로 삼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지방선거 승리 뒤 다방면으로 분출됐던 여당 내 갈등 기류가 주말 들어 봉합되는 양상입니다. 정진석 의원과 거친 말을 주고받던 이준석 대표는 원만하게 잘 지내라는 윤 대통령의 설득에 공격을 멈췄습니다. 친윤 의원들이 만들려고 하는 민들레 모임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몰락의 길이라고 공개 경고하자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선언하며 논란을 불식시켰습니다. 황선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갈등에 거리를 뒀던 윤석열 대통령.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물밑으론 조정자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왜 그렇게 말을 자꾸 주고받고 하냐며 원만하게 지내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를 전해들은 이 대표도 잘 알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위부답이라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정 의원에 이어 이 대표도 공격을 멈췄습니다. 친윤 개파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킨 민들레 모임에는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의 좌장격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 반대하자 부담을 느낀 겁니다. 또 다른 당적 협의체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를 지칭하며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고 적은 장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와의 갈등으로 비춰진다면 모임에서 빠지겠다. 둘 사이의 갈등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방선거 직후 불거진 당내 갈등은 일시 봉합됐지만 혁신위 구성을 놓고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청와대 안 보길 잘했다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뒤늦게 청와대를 둘러보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에 어제 오찬 자리에서 처음 공개된 얘기인데요. 네. 김 여사는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음악회 관람 뒤 영부인실과 관저 등을 둘러본 뒤에 윤 대통령에게 청와대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다. 만약 미리 보여줬으면 들어가서 안 나오겠다고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청와대 안 보여주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여당 지도부에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김 여사가 아파트에 사니까 영부인이 된 기분이 안 날 거다. 이런 농담도 건넸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정도로 청와대가 아름답고 좋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청와대 관저의 침실만 또 80평이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청와대 개방으로 이제 알려지게 된 얘기인데요. 이 관저는 총 812평이고 침실만 해도 80평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김건희 여사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 몇 번 가보지 않았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7월 이 검찰총장 임명식 때 김 여사와 함께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당시엔 본관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2019년과 2020년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위해 청와대를 찾았고 또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3월 말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미약과 집였거든요. 네. 사실은 아름답습니다. 전통 한옥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징적인 것가 있습니다. 또 좋은 마당과 함께 어울려 있었어요. 이태희 기자도 청와대 개방된 뒤에 한번 취재차 둘러본 적이 있었죠. 예. 정말로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에 공감합니까? 저뿐만이 아니라요.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을 제가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에서 안 나오려고 했구나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청와대를 개방한 지는 이제 딱 한 달이 지났는데 누적 관람객 수가 7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창덕궁을 찾은 관람객 수보다도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청와대 인근 편의점 점포 매출도 지난해보다 2~3배 늘어나는 등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 서초동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죠. 네, 이 리모델링 중인 한남동 새 관저는 약 420평 규모로 청와대 관저의 절반 크기입니다. 네. 윤 대통령 내외는 다음 달 초 이 용산 한남동 공간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예.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청와대 안 보길 잘했다. 느낌표는 가보면 안다로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처음 용산 이전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훨씬 많았지만 최근에는 찬반이 엇비슷합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왜 쓸데없이 옮기냐던 국민들이 한 번 가보니 그럴만했다 이렇게 인식이 바뀐 거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결국 득이 된다는 교훈을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잊지 말아야 할 듯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정부도 소주성 탈원전입니다. 네. 문재인 정권의 대표 정책이 이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 아니었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폐기하지 않았나요? 이 정권 교체가 됐지만 고위직과 공공기관장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공기관장이 모두 370곳인데요. 이 중 70%인 256곳의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습니다. 이 말은 이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상당수가 1년 이상 자리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 인사 알박기 논란도 있었죠? 네, 지난해 5월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KDI 원장에 문재인 정부 소주성을 위반한 홍장표 원장이 취임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민간주도 성장을 내건 윤석열 정부에 기조와는 정반대되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가계의 지갑을 채우고 그리고 소득계층 간의 격차를 줄여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소득주 성장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관장 임기가 3년이니까요. 앞으로 2년 동안 이런 부자연스러운 동고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탈원전 정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김재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은 지난 2월 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탈원전을 주장해온 김 이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관련 공공기관장을 맡는 게 상식에 부합하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이 흔들림 없이 이행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탈원전을 재검토하고
원전 수출에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장관급 고위직도 임기제인 경우에는 이런 불편한 동거가 계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언론시민단체 출신인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번 정권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과거 정권에서도 이렇게 반복되었던 일 아닙니까? 네,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은경 전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게 최근 사례입니다. 네. 현재 검찰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조사 중인데요. 이 때문에 공공기관장 임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니 국민의힘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윤석열 정부도 소주성 탈원전 느낌표는 더 불편한 동거로 하겠습니다. 네. 이 철학이 다른 대통령 밑에서 기관장을 계속하는 분들도 이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텐데요. 그보다 더 괴로운 건 그 기관장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라고 합니다. 새 정부 기조에 맞는 정책 보고서를 쓴 뒤 소속 기관장에겐 결제받을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런 미스매치 현상은 행정 서비스의 비효율로 이어지면서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파라과이를 상대로 멋진 프리킥 골을 넣은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오늘은 팬들을 만났습니다. 또 대표팀의 다음 상대는 이집트인데 살라가 불참하면서 손흥민과의 득점한 맞대결은 아쉽게 불발됐습니다. 이다순 기자입니다. 3경기를 연속으로 선발 출전했지만 손흥민에게 피로란 없었습니다. 상대 골키퍼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환상적인 프리킥골. 극적인 무승부의 발판을 마련했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위상이었습니다. 다시 파주로 돌아온 손흥민은 오늘 회복 훈련에 전념했습니다. 300명에 가까운 팬들이 특별히 찾아온 만큼 얼굴엔 피로 대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팬들도 흥에 겨웠습니다. 손흥민 바보! 바라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결국 손흥민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손을 흔들며 화답합니다. 마지막 인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팬들의 부탁을 일일이 다 들어주며 그야말로 세리머니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더우신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팬들에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습니다. 역시 월드클래스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치지 않고 좋은 성적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벤토의 다음 상대는 이집트입니다. 에이스 살라가 부상을 이유로 방한을 취소해 손흥민과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맞대결은 불발됐지만 우리 선수들은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 TV조선은 오는 14일 한국과 이집트의 평가전을 생중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저녁에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저녁까지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과 호남, 영남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영서 남부와 충남, 전북과 전남 북부에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9도, 청주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청주 29도, 대구 27도가 예상되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월요일에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화요일에는 영동과 남부에, 수요일에는 영동과 영남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맷집이 약할수록 타격이 크죠. 이번 물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재차 만난 한 스타트업 대표는 해외에서 제작한 물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인터뷰 내내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자 겉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라며 까맣게 탄 속내를 꺼냈습니다. 당장의 피해 액수도 부담이지만 이번 일로 어렵게 잡은 협력 기회가 날아갈까, 또 배송 약속을 못 지킨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까 걱정만 쌓인다고 합니다. 경유값이 치솟는 등 화물 기사들의 어려움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행위가 타인의 생존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